최근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북해 함대 다음으로 강력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본토의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조차도 제자리만을 지키던 함대인데요. 그런 거대한 전력이 움직이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얼마 전 한 외신에서는 한국이 나토와 러시아 사이 힘의 균형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고품질 무기, 특히 그 중에서도 K2표가 양측 육군력의 균형을 완전히 깨뜨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가 유력 외신을 통해 이렇게까지 K2를 고평가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런 평가까지 나오자 러시아 측에서도 한국을 겨냥한 무력 시위를 하면서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사실상 외신에서의 평가를 시인한 셈이죠. 세계 각국은 개전 이후 거의 모든 서방 국가와 반목하면서도 눈 깜짝도 하지 않던 러시아가 유독 한국의 개입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급상승한 한국의 입지에 새삼 혀를 내둘렀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막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튀르키예에서는 자국산 전차라고 자부하는 뉴 알타이 초도 생산분 2대를 국내 최초로 인도하고 시험 기동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에르도안 대통령을 포함해 튀르키예의 고위직들이 모두 모였는데요. 그만큼 알타이 전차는 튀르키예에서 기대받는 존재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 못지않은 각오로 국산 무기 개발에 혼을 쏟고 있는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는 그 첫 단추와도 같은 존재였죠. 튀르키예는 90년대 중반 수립된 국산 전차 개발 계획에 따라 해외 기술을 이전받아 국산 기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전차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마치 과거 한국이 미국 전차 기술을 이전받아 K1 전차를 설계한 것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이때 튀르키예가 선정한 원천 기술은 잘 알려졌다시피 K2 표였는데요. 튀르키예도 자신감이 있었는지 처음에는 활강포와 장갑제 기술, 그리고 시험평가 기술만을 이전받았었죠. 이전받은 기술 3가지는 모두 전차 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동력 체계는 끼어있지 않았습니다. 기동성 역시 전차 성능에서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당시의 튀르키예는 그 부분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데에 도전함으로써 전차뿐만이 아닌 기갑 무기 전반의 원천 기술을 습득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 개발 당시에는 전체 기술 중에서 한국산 기술은 50% 미만이었고 이대로라면 튀르키예가 나쁘지 않은 수준의 합작 전차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까지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죠. 알타이 전차의 마지막 프로토타입이 완성된 2015년에는 갑자기 한국산 기술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뛰어올랐던 것입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이전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에는 현수장치, 자동 식별 및 자동 추적, 피하 식별 장치, 방사능 차폐 라이너 등 K2가 특히 자랑하는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수장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길고 길었던 파워팩 선정 문제에서 미루어 보아 튀르키예는 동력 계통 개발이라는 도전에 실패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알타이의 마지막 프로토타입이 모습을 드러낸 뒤로 작년까지도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 양산기인 뉴 알타이는 결국 파워팩을 한국산으로 달기로 했는데요. 덕분에 올해 초 마침내 양산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물이 이번에 공개된 영상인 것입니다. 다만 이미 국산 부품의 비중이 너무 적어서 자국산이라고 자랑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물건이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엔진, 변속기, 포, 장갑이 전부 한국산인데 이걸 더 이상 튀르키예산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된 영상에 대한 반응은 반반으로 갈리고 있는데요. 한편엔 그저 자국산 무기가 생겼다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결국 K2와 다를 것이 없는 무기를 돈 주고 사온 셈인데 거기에 20년을 넘게 끌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이렇게 의견의 반목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한국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이득 볼 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가 구매해서 장착한 파워팩은 머자나 언판인 K2에도 탑재될 예정인 신제품입니다. 이 한국산 파워팩은 한국에서의 시험평가를 통과하면서 실물에 탑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앞서서 튀르키예가 이걸 사다가 알타이에 달겠다고 밝히면서 파워팩이 K2에 탑재되어 제대로 작동할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테스트를 튀르키예가 대신 해주게 된 셈이기 때문입니다. 수출의 형태로 튀르키예로 갔기 때문에 한국은 돈을 받고 K2 파워팩을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만약 내년까지 이어지는 뉴 알타이의 테스트에서 파워팩이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사용되는 K2에 이 파워팩이 탑재될 뿐만 아니라 부품 단위의 수출에도 힘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언젠가 한국의 동맹국 중 하나가 K2가 아닌 전차에 한국산 파워팩을 채용해서 달고 다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파워팩을 생산하는 HD현대 인프라코어 관계자는 전차 엔진을 조금만 변형하면 자주포 엔진, 함정용 엔진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십 년간 이어진 독일 엔진종 속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지금까지의 K2를 포함해 수많은 전차의 심장은 독일산 파워팩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국산 파워팩 정도의 가격과 성능이라면 독일산 파워팩의 독과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가 되어준다는 것인데요. 이것으로 K2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까지 전부 국산화한 진짜 국산 무기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수출기를 막는 장애물이 사라지자 해외에서도 본격적으로 K2를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6일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 AB 에이브럼스는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을 통해 한국의 K2가 유럽에서는 게임 체인저로 러시아에서는 공포의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기고문에서 지난 3월 폴란드 육군이 배포한 사진은 한국산 K2표 전차로 실탄 사격 연습을 하는 장면을 담았다며 이는 이 전차들이 작년 7월 주문한 지 불과 8개월이란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속도로 실전 배치됐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방위산업 기반은 특히 육상장비 생산은 여러 척도로 봤을 때 나토군 호환장비를 생산하는 국가 중에서 가장 건실하다며 이는 서방 세계의 전반적인 전투력에 매우 가치 있는 지점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한국이 현재는 직접 우크라이나에 군수물자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쟁력 있는 한국 방위산업의 존재 자체가 서방국의 우크라이나 전력 지원 능력을 배가시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최신형 한국산 무기를 구매함으로써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구소련산 및 독일산 구형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K2 전차 주문은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장 지원 능력을 늘려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며 더 최근 사례로는 이달 초 미국의 대규모 한국산 군수품 주문을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탄약을 대량 구매함으로써 미군이 비축해뒀던 기존 탄약을 나토군에 보낼 수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에이브럼스는 우크라이나 전력 지원 능력 확대 외에도 K2 전차가 나토군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냉전 이후 서방과 러시아 모두 신형 전차의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지지부진했는데 최신형 K2 전차의 신속한 나토 전력 투입 가능성이 판을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독일의 레오파르트2, 러시아의 T-72 등 현재 실전 배치된 장비들은 모두 현대전에 걸맞게 꾸준한 개량을 거쳤지만 그 기본이 되는 틀은 개발 시점이 냉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래된 모델들입니다. 에이브럼스는 서방이 냉전 이후 새 전차에 대한 진지한 투자를 멈추자 러시아 역시 현실에 안주해왔다며 더 현대화된 한국산 전차가 나토군에 대량으로 신속하게 도입된다는 것은 육상전에서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K2가 이끄는 K방산의 등장으로 독일 등 유럽 국가의 군수산업도 쇠퇴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한국이란 경쟁 상대는 유럽 군수산업의 쇠퇴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F-35 전투기가 유럽산 전투기를 제치고 유럽 내 모든 수주에 성공했던 것처럼 K2, K9 자주포, 천무 다연 장로켓 등 한국산 지상군 장비들은 현재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한국의 기관 무기는 대량 양산형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처럼 각국 무기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역량이 많이 떨어진 유럽 방산이 한국 방산의 유럽 상륙을 방어하지 못하는 최근의 상황도 이런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시나리오는 두 가지 중 하나인데요. 나토군의 지상 무기 체계를 한국이 독식하거나 어떻게든 개발 역량을 짜는 유럽 방산이 한국 수준의 무기를 개발해내서 나토군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마음에 들지 않겠죠. 어느 쪽이 되든 근본부터 연식이 다른 최신 무기를 상대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태평양 함대까지 동원해서 동해상에 전력을 전개하는 등 무력 시위에 나선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런 한국 무기의 개입 자체를 원천 봉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도 서방 국가들 거의 전부가 우크라이나를 도우면서 러시아를 척쳤을 때도 덤덤하게 대응했던 러시아가 한국의 개입 가능성이 보이자마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 대해 의아해했죠. 전 세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 이상의 졸전으로 1년이 넘도록 우크라이나를 제압하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에게 적 진영 전체의 무기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는 상황은 통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한때 무기 기술을 건네며 나라 빚을 갚았을 정도로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크게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한테 무기 기술 좀 준다고 별일이나 생기겠냐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어느새 한국은 직접적인 무기 지원조차 하지 않았는데 러시아의 경계 대상 1호가 되었습니다. 이번 전쟁의 향방은 아직 알 수 없지만 동전 후의 한국의 위상은 그 전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